네, 안녕하세요. 김용수 환사입니다. 자, 이제 원산지 결정 기준입니다. 3과목이죠. 네. 자, OT 시간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원산지를 이제 결정하는 실질적인 방법이에요. 실질적인 방법. 그래서 어떤 이제 국가의 국민이 있을 때 그 국민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한민족, 예, 그 한민족의 이제 피가 흐르는 그런 이제 국민. 그래서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우리 그 피가 흐르는지, 유전적으로 한민족에 가까운지, 아니면은 미국에 살던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태어난 존이 우리 한국으로 와가지고 한국 국적만을 취득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이 근본을 따져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민족의 그런 피가 DNA가 있다라면 이것은 한국 이제 사람을 비유해서 좀 그렇지만은 한국인이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국적만 한국인이지 태생은 이제 미국인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태생적으로는 한국인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이 이제 원산지 결정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FTA에서는 이 원산지 결정 기준을 따진다라는 거죠. 따진다, 따져 들어간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림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그림은 1차 산품들이고요. 두 번째 그림은 공산품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자, 1차 산품들 같은 경우에는 수산물이나 뭐 이제 농작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완전 생산품이에요. 완전 생산품. 그래가지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물론 이제 완전 생산품이 아닌 것도 있지만 대부분 그 국가의 영토나, 우리가 이제 1과목에서 영토, 영해, 경제 수역 이런 거 배우셨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고 자라가지고 생긴 그런 이제 1차 산품들. 그래서 이 1차 산품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완전 생산품이라는 거죠. 거기에서만 완전하게 나고 자란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완전 생산품이 아닙니다. 완전 생산품이 아니라고 한다면 실질적 변형 기준을 갖다가 삼아가지고 이제 원산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나사 못하나 뭐 하나라도 그 나라에 완전히 그 나라에서 100% 만들어진 게 아니죠. 나사 못 하나라도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쓸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나라의 산 부품들이 조립돼가지고 이렇게 완성되는 것이 이런 이제 공산품입니다. 공산품. 네. 자, 이제 통조림의 탄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통조림. 자,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죠? 생선이죠, 생선. 그리고 요 바깥에 있는 게 깡통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생각에는 이 생선이 만약에 이제 한미 FTA다라고 하게 되면 이 생선이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진 미국에서 잡은 생선입니다. 그다음에 요 깡통 같은 경우는 중국산 깡통을 씁니다. 그러면 요 이제 그 통조림이 완전히 미국산으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죠. 그래서 완전 생산품은 되지 못하고요. 여기 이제 생선, 생선 같은 경우에는 미국산 생선이고, 요거 깡통은 중국산인데, 자, 그러면 이 통조림이 과연 미국산으로 인정을 받을지 못 받을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 생선은 이제 미국에서 잡았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조리되고 미국에서 이렇게 식품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어디에 있을까요? 당연히 생선이겠죠. 깡통은 아니겠죠. 깡통은 이 통조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죠. 매우 작습니다. 그 이제 겉에기 때문에. 그래서 깡통 같은 경우에는 통조림의 외부를 감싸고 있는 부수적인 물품, 안에 들어가 있는 생선 같은 경우에는 통조림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해주는 핵심 물품. 자, 이렇게 된다면 이 통조림 안에 들어가 있는 생선이 미국 생선이라면 이 통조림은 미국산으로 인정을 받아 마땅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받아서 마땅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이 우리가 이제 원산지 결정 기준에서 실질적 변형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자, 이제 가트 협정이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이게 이제 가트 협정인데,
자, 관세 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이제 제거하고 국제무역과 물자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미국을 비롯한 이제 23개국이 조인한 국제적인 무역 협정이다. 그래서 이 가트 협정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그 FTA 제도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러한 이제 아주 초창기의 그런 국제적인 협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참고로만. 자, 원산지 규정의 목적입니다. 목적을 보면 이 보호산업의 세이프가드고 우회 수입을 방지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호산업, 어떠한 이제 어떤 산업이 있을 때 그 산업을 보호해준다. 선생님, 무역에서 FTA가 체결되면 외국 물품이 다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에는 좀 산업 보호 효과는 반대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즉 국내 산업이 약간 피해를 입는 것이 FTA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일과목을 배우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FTA가 체결되면은 국내 산업은 약간 이제 교란 효과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FTA로 체결돼서 외국 물품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국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종 동질의 물품을 생산하는 그런 업자들이 장사가 좀 잘 안 되니까 외국 물품이 많아지니까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산지 규정이라고 했어요. FTA 체결 자체가 아니고요. 원산지 규정, 원산지를 따지는 그 규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물품은 어떤 원산지다, 저떤 물품은 또 저런 원산지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원산지 규정이에요. 그래서 FTA 협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물품은 어디 산이다, 어디에서 만들어졌다, 메이드인이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게 원산지 규정이에요. 그래서 보호산업이 있다라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의 농산물을 보호한다. 이런 개념이 있을 때 농산물이 중국에서 값싼 농산물이 다량으로 들어와요. 자, 이렇게 되면 중국산 농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세이프가드가 뭐예요? 방패를 친다는 거죠. 방어를 한다는 겁니다. 즉 중국산 농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국내 제도를 정비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뭐라? 원산지 규정이다. 그래서 보호산업이 있다라면은 원산지 규정을 따져서 세이프가드, 방벽을 친다,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FTA 협정 그 자체가 아니고 원산지 규정 자체를 우리는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회 수입을 방지한다. 어떤 물품이 중국산일 때 우리나라에서 중국산 물품에 대해서 장벽을 쳤단 말이죠. 근데 중국산 물품이 저쪽에 이제 필리핀으로 넘어갔다가 우회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이렇게 수입되는 우회 수입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 그때도 이제 원산지 규정이 있다면 필리핀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물품이 들어올 때도 물품 자체가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산 물품임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회 수입도 방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가 간 협의에 따른 특혜 목적. 그래서 이게 FTA인 거죠. 이거는 원산지 규정 자체에서 비특혜 원산지 규정, 즉 특혜를 받지 않을 목적의 원산지 규정이었고, 지금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많이 배우신 FTA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국가 간 협의에 따라서 특혜 목적을 주는 것이 우리가 FTA고, 우리는 이제 주로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원산지 규정을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보호 이런 것도 있고 국내 산업의 보호 효과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품이 실제로 뭐 이제 일본에서 방사능이 막 유출될 때 일본산 뭐 수산물에 대한 그런 수입 금지 이런 것도 예를 들어보면 소비자 보호 목적. 그래서 어떤 국가산 물품이 소비자들에게 좀 위해를 끼칠 그럴 내용이 있을 때 소비자를 보호하는 그런 목적, 그다음에 이제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목적,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산지 규정의 구분을 한번 보시면은 이 비특혜 원산지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반덤핑 관세, 상계 관세, 뭐 세이프가드, 할당 관세 등 이러한 장벽, 국가 간의
무역 장벽을 이제 칠 때 그 정책을 실시하거나 원산지 표시나 이제 무역 통계 목적에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세법이나 대무역법 이런 데서 원산지 규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다. 얘네는 이제 비특혜입니다. 비특혜. 그러니까 관세율을 낮춰주는 목적이 아니고 원산지를 따져서 그 나라산 물품을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관세를 더 높여버린다거나 장벽을 치는 게 목적이에요. 즉 이런 것들은 방어적인 거죠. 자, 근데 이제 특혜 원산지 규정을 보면 FTA 특혜 관세 적용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자유무역 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혜 원산지 규정의 경우 우리가 이제 배우시는 FTA 특혜 관세가 되시겠다. 네. 자, 이제 원산지 판정 기준을 봅시다. 첫 번째가 이제 완전 생산 기준이고, 두 번째가 세번 변경 기준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부가가치 기준이에요. 자, 완전 생산 기준 같은 경우에는 요게 완전히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하게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이 완전 생산 기준입니다. 완전 생산 기준. 그다음에 이제 세 번 변경 기준은 뭐냐면은 어떤 물품에 이 과목에서 배우신 품목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품목 번호가 어떤 나라에서 공정을 통해서 변형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이 나라에서 실질적인 가공 공정이 있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HS 코드는 1류부터 이제 97류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많고요. 1류부터 97류로 올라가는 순서대로 가공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1류는 가장 기초적인 산 동물이죠. 살아있는 동물, 자연 상태 그대로 가공을 거치지 않은. 하지만은 이 동물을 도축해가지고 고기로 만든다거나 양념을 쳐가지고 뭐 요리로 만든다거나 할수록 HS의 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97류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 중에 가장 가공도가 높고 인간의 어떤 기술력이 집약된 물품이 뭘까요? 이게 이제 반도체일까요? 반도체는 사실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도 상당한 높은 가공도를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 HS97류에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HS97류에 분류하는 게 뭡니까? 예술품이에요. 예술품. 그래서 반고의의 작품 이런 것들 보면은 그 작가의 인생을 투자해가지고 거의 뭐 그 사람은 귀 자르고 미칠 때까지 그럴 지경까지 가가지고 만든 혼신의 작품이 예술품이죠. 그래서 그런 예술품들이 HS 가장 끝에 있는 97류에 분류가 되고요. 그런 식으로 HS가 쭉 이제 가공도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HS 코드가 변경된다는 것은 즉 뭐겠습니까? 가공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가공도를 투여해서 높은 HS로 간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 변경 기준은 이렇게 세 번이 변경되게 된다면 그 나라에서 세 번이 변경되면 그 나라에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가공이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 보는 것이 이제 세 번 변경 기준. 자, 부가가치 기준. 부가가치 기준은 뭐냐? 부가가치 기준은 어떤 그 공산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가가치 기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가지고 컴퓨터를 제조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컴퓨터가 여러 가지 제조 공정이 있는데요. A 공정, B 공정, C 공정으로 나눠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A 공정은 컴퓨터의 이제 가장 기초적인 부속품들을 모으는 공정이고 B 공정 같은 경우 조립을 하는 공정이고요. C 공정 같은 경우 이 완성된 컴퓨터를 포장해 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상품성을 가지도록 만드는 이런 최종 공정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A 공정은 필리핀에서 수행이 됐고요. B 공정은 미국에서 수행이 됐고 C 공정은 캐나다에서 공정이 수행이 됐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 필리핀에서 20% 그 전체 컴퓨터의 전체 부가가치 중에 필리핀에서 20%가 완성이 됐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중에 60%가 완성이 되고 캐나다에서는 나머지 20%가 완성이 된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20, 60, 20 이렇게 돼 있으니까는 몇 %의 가공이 완성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받기에
적당할 것 같습니까? 이거는 말 안 해도 여기겠죠. 미국. 왜냐하면 절반 이상의 부가가치가 여기에서 형성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부가가치라는 것은 그 물품의 상품성을 가진 가치를 창출해내는 그런 과정을 말해요. 그래서 그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판단한다는 그런 개념, 그런 개념이 이제 부가가치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원산지 판정 기준에서 세 가지를 위주로다가 이렇게 이제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특혜관세 적용 요건을 한번 보실게요. 자, 그래서 이 그 원산지 결정 기준은 이렇게 이제 기준 자체는 완전 생산, 부가가치, 세번 변경 이런 식으로 따질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 적용 요건 같은 경우에는 거래 당사국, 거래 당사자, 품목, 원산지 기준, 운송, 원산지 증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래 당사국 같은 경우에는 그 FTA 협정을 맺은 그 국가, 그래서 한미 협정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미국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심플한데 한 EU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EU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국가가 아닌 공동체와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한 EU 같은 경우에는 그 공동체가 당사국이겠죠. 공동체 자체가. 자, 거래 당사자.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수출자와 수입자입니다. 그래서 수출자 누구다, 수입자 누구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품목. 그래서 이 품목은 품목별로 이 품목이 왜 중요하냐면 품목별로 HS 코드가 굉장히 다양하겠죠. 그래서 HS 코드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러면 어떤 HS 코드는 이게 세 번 변경 기준이고, 어떤 HS 코드는 이게 부가가치 기준이고, 어떤 HS 코드는 이게 세 번 변경과 부가가치를 짬뽕시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규정한 HS 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품목에 따라서 특혜관세를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나눠 놓은 것이 품목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산지 기준이란 게 있습니다. 원산지 기준은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적으로 요 세 가지를 말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운송입니다. 운송을 왜 써놨을까요? 운송. 자, 운송은 직접 운송 원칙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미 FTA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운송이 직접 운송 원칙을 따르면 미국에서 그 어느 나라도 중간에 경유하지 않고 한국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경유했다가 다시 한국으로 오는 여기 이제 운송이라는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이제 경유하게 되면은 사실은 한미 FTA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랬죠. 그런데 현실은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다이렉트로 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중간에 어떤 나라라도 이제 경유를 해가지고 그 나라에서 뭔가 이제 일시적인 보관이 된다라거나 특히나 환적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적이라는 것은 어떤 배에 A라는 배에 실렸다가 그 환적국에서 그 물품이 내려서 다시 B라는 배에 실리는 이런 중간에 갈아타는 거죠. 마치 환승, 우리가 지하철도 환승을 하죠. 그래서 환승하듯이 물품이 이 배나 비행기를 바꿔 타는 거예요. 이 환적이 왜 필요할까요? 제가 지하철 환승 얘기 드렸죠. 지하철에서 환승을 하듯이 환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그 구간에서 경로를 찾으면서 그 경로상 중간에 있는 부분이 환승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적이라는 것은 중간에서 이 A라는 배에서 B라는 배로 갈아타지 않으면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환적이란 걸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환적을 제3국에서 하게 되면 있잖아요. 직접 운송 원칙을 위배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중간에 거치지 않고 들어와야 되는데 중간에 제3국에서 환적이 있어버리게 되면 이것은 직접 운송 원칙에 반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운송에서 주로 배울 내용은 이렇게 운송상의 어떤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환적을 한다거나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그 내용 자체를 규정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제3국에서 환적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허용한다. 이런 식으로 운송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산지 증명 부분에서 어떤 나라의 물품이 어떤 나라 산이다 할 때는 원산지 증명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원산지 증명서로서 이제 수입국에서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이런 이제 요건들이 쭉 갖춰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쭉 알아보셨고 이제 책으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대략적인 내용은 다 이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원산지 규정 개요를 보시죠. 첫 번째, 원산지의 개념. 그래서 원산지란 물품 등이 생산, 제조, 가공 또는 성장한 지역이나 국가를 의미를 합니다. 과거의 무역은 하나의 지역 또는 국가에서 생산된 잉여 물품을 거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생산, 제조, 가공 또는 성장을 하는 것이 하나의 국가, 대개는 수출국에서 모두 수행하였지만 오늘날의 무역은 둘 이상의 국가에서 해당 행위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원산지 규정. 원산지 규정의 연역을 보시면 이제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가트 무역 협정이 있었죠. 그래서 원산지 규정은 이제 파리에서 최초로 국제 법규화가 됐고 각국에 이제 법제화하기 시작했는데 1947년 가트 협정에 처음으로 원산지 규정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는 이제 WTO 체제 출범 이후 WTO 가입국들은 그 협정을 적용하게 됐지만은 본 협정에는 원산지 규정 제정에 관한 기본 원칙만 마련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결정 기준은 마련하고 있지 않아요. 자, 두 번째 원산지 규정의 목적 보시면 보호가 필요한 산업에 대해서 세이프가드를 운영하거나 우회 수입을 방지함으로써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국가 간의 협의에 따른 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조건으로 적용이 되고 세 번째 소비자가 이제 정보를 파악하고 건전한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번째는 국내 생산품과 구별함으로써 국내 생산자의 권리 기능을 보호를 하죠. 자, 세 번째 원산지 규정의 구분을 보시면 이제 비특혜 원산지 규정과 특혜 원산지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비특혜는 관세에 대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무역 장벽을 치는 그런 목적이고 특혜 원산지 규정 같은 경우에는 관세에 대한 그런 이슈가 있는 관세율을 낮춰주는 그런 원산지 규정이 되겠죠. 자, FTA 원산지 규정상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 그래서 완전 생산 기준, 세번 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특혜 관세 적용 요건을 보실게요. 자, 자유무역 협정. 이 자유무역 협정이란 하고서 이제 부합되는 경우 협의된 협정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협정이고요. 협정 당사국 간의 상품 교역 시 부과하던 관세 및 상업적 제한이 철폐됨으로써 교역량 증대에 기여를 하죠.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1과목에서 배우고 오신 그런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자, 협정 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직접 운송 요건을 충족하고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해서 세관당국에 신청해야 되죠. 자, 거래 당사국의 요건 보시면 FTA는 특정 국가 간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협정 당사국 간의 거래에 한하여만 적용이 됩니다. 자, 지역 공동체 간 FTA의 거래 당사국을 보시면은 한 EU, 제가 말씀드린 한 EU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나라가 아니라 EU라는 어떤 공동체와 우리나라가 이렇게 협정을 맺은 거예요. 한국, 그 다음에 EU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국과 EU가 이런 식으로 협정을 맺었는데 그 EU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국가들이 있죠. 네. EU에 있는 이제 여러 국가들이 있을 때, 자, 한국은 EU라는 공동체 하나와 이걸 이제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서 이 EU라는 공동체와 이렇게 협정을 맺은 거예요. FTA 협정을. 그러니까는 요 안에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EU의 안에 있는 어떤 지역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하나를 독립된 나라로 FTA 협정상에서 독립된 나라로 간주하기보다는 EU를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요. 요 하나하나의 이제 국가들을 일종의 도시 비슷하게 지역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한국에서 서울에서 부산 관계, 요 관계가 EU에서는 프랑스에서 독일 관계, 이런 관계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EU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대상으로다가 이렇게 협정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자, 한 아세안 FTA 있죠? 근데 아세안 FTA는 다른 거예요. 자, 한 아세안 FTA는 상황이 좀 다른데, 한 아세안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여러 개인 점은 뭐 같지만, 자, 요런 식으로 맺은 거지, 요런 식으로. 네. 그래서 한 아세안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제 필리핀, 뭐 싱가포르, 뭐 인도네시아 이런 식으로 다 따로입니다. 따로. 네. 그래서 한국과 뭐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아세안으로 협정 관세를 적용한다라고 해도 아세안, 아세안과 한국 이런 식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관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한국과 자 이렇게 있을 때 한국과 EU, 한국과 EU 관계는 EU가 요거 하나라고 본댔죠. 그렇지만은 한국과 아세안 관계는 아세안 국가들이 다 따로라고 본댔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아세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싱가포르에서 수출된 물품이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인도네시아로 갔다가 요렇게 한국으로 수출이 되는 상황에서는 직접 운송 원칙을 위배하는 겁니다. 싱가포르이 수출국이죠. 수출국에서 한국으로 바로 들어와야 되는데 중간에 제3국을 경유해 가지고 들어오니까는 직접 운송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런데 EU 같은 경우에는 요 EU가 하나의 국가처럼 마치 그렇게 간주를 하기 때문에 독일에서 프랑스로 갔다가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이제 수출이 되는 경우 독일산 물품임이 인정이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EU 안에서 어쨌든 요 EU를 벗어나지 않았잖아요. EU라는 이 덩어리 안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로 갔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수출이 되더라도 직접 운송 원칙을 위배하는 게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나오는 거죠. EU는 덩어리를 하나로 본다. 근데 이제 아세안 국가 같은 경우에는 따로따로다. 따로따로 이렇게. 자, 그다음에 한 EFTA. EFTA도 아세안과 마찬가지로요. EFTA 자체가 당사국으로 인정되지 않고요. 자, 한 중미 같은 경우에는 각 개별의 영국을 당사국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그러니까 그 공동체 자체를 그냥 하나로 보는 FTA는 한 EU밖에 없어요. 다른 FTA들은 한 아세안, 뭐 한 중미, 뭐 한 EFTA라고 했어도 각각의 나라가 전부 다 개별적으로 우리 한국과 이렇게 FTA를 논할 때는 특히나 직접 운송을 논할 때는 각각의 나라들이 이렇게 1대1로 우리나라와 매칭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여기에선 기억을 해두고 계셔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은 마쳐봤고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